2022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5만 4,628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6만 명 밑으로 떨어졌죠. 2023년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1명이 안 되는 합계 출산율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0.81명은 지난해보다 0.06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인구 재앙.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뭘까요? 그동안 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고 예산도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은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겠죠. 24일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종로미래 포럼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답이 틀려도 고칠 수 있지만 문제를 잘못 봤다면 아무리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아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호선 교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제가 2006년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희망펀드를 만들자. 그때 당시에도 이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14년 뒤를 가정해서 벌써 그 엄청난 재앙이 닥쳐온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볼 때 야 이거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대책들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뭐 귀를 기울이고 또 대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청춘 남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혼하고 싶어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것이 원래 본성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 세태의 문제, 자녀를 낳으면 여러 가지 뭐 불편하고 또 양육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의 저출산이 문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봤기 때문에 해결도 거기서 찾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그런 문제에서 자꾸 출발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저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불안, 어떤 불안이냐? 내 자식이 과연 사회에 나갔을 때 생존이 가능할까?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모든 동물들에게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불안, 이것이 결국은 출산을 꺼려하는 그런 풍조로 이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2006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2006년 5월 15일 날 한겨레 신문에 그때 실렸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제가 발전시킨 것이 2011년 그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목이 첨부 기본 자산권으로서의 생애 기반 자산 도입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첨부 기본 자산 사실은 이제 좀 낯선 그 말이죠. 낯선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썼는데 우리가 천부 인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인권은 누구도 이제 함부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인권은 있는데 그럼 물권은 없냐라고 하는 거죠. 물권 그러니까 약간 속된 말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인격적으로 자기 실존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은 경제적 토대인 거죠. 경제적 토대가 없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권적 권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는 그 신생아들이 천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빚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혜택과 자기가 내야 할 것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미 그것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다. 적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이미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어떤 사회적 상속이냐? 빚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빚을 천부적으로 안고 태어나는 우리 신생아들한테 출생아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정의적 관점에서도 부합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에 이 첨부 기본 자산권으로서 생애 기반 자산 도입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학술 그 연구 그 진흥재단에서 현상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과학 같은 데서 논문 하나 이렇게 뭐 현상금 내걸면서 1,000만 원 준다. 이런 건 상당히 그 드문 일이죠. 그때 당시에 뭐 이공계통에서 하나 또 뭐 인문사회 쪽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 현상 공부를 했는데 예컨대 뭐 수학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이제 하나 푸는 뭐 그런 논문 정도 수준이 되면 그쪽에서 이제 상을 주듯이 이쪽에서도 사회과학의 어떤 그 큰 문제점, 현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문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 그래 현상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제목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논문을 냈는데 뭐 3배수 후보까지는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뭐 들리는 말로는 서류 심사에서는 뭐 1등이었다는데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나중에는 뭐 탈락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문사회 쪽에서 사회 현상을 해결하는 논문으로서 3배수까지 올라갔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논문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의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쭉 자료를 찾아서 2018년에 그것을 그 단행본으로 냈습니다. 그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머릿말에도 썼습니다만은 그때 한창 우리 사회에 마이클 샌델의 교수책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책을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많은 분들이 다 읽었겠지만은 그냥 폼으로 사서 책장에 하나씩 놓고 또 그런 책도 하나 또 안 가지고 있으면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책을 사서 끝까지 읽어봤는데 읽고 나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떻다는 말이냐 그냥 아주 뭐 일반 교양적인 그런 건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에 썼던 그 논문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도에 제가 한겨레 칼럼으로 기고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 책으로 써보자. 그래서 한 7년 동안 뭐 7년 동안 다 그 기간을 책 쓰는데 소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7년 후에 책 한 권이 나온 게 바로 이게 생애 기반 자산을 이제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그 서평을 누가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서평을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책의 핵심들을 아주 잘 짚어줘서 굉장히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전부 이제 5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마지막 5편이 제가 이제 쓰고 싶었던 얘기죠. 그래서 신사회 계약으로서의 생애 기반 자산. 그다음에 이걸 이제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이런 그 소제목들 정의에 관한 거, 그다음에 사회적 이동성의 문제, 그다음에 그 실제로 자산 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2011년 논문에 썼던 그 내용들을 이제 단행본으로 내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최근에 어떤 분이 또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2013년 5월 11일자 그 자유일보 일면에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저출생 원인 다 틀렸다. 아주 제목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육아의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거. 또 장시간 노동, 그라든지 특히 이제 그 교육 과열, 우리가 이제 사교육비 많이 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낳아도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래서 애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 진단. 또 높은 집값 때문에 주거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원인들이 이제
틀렸다는 거죠. 물론 뭐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이 됐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본질에서는 아주 본질을 짚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진단에서는 제가 2006년에 가졌던 그런 생각하고 거의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 뭐가 문제냐? 제가 또 다른 논문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사례로 이런 걸 드러났습니다. 이 2013년 얘기인데요. 뭐 지금도 이런 비슷한 얘기는 많이 나오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92살의 부친을 모시고 중학생 딸을 데리고 살던 50대 중반의 가장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는 거죠. 부친이 하루 전에 사망하자 장례식을 치르는 대신에 본인이 죽음을 택했고, 그 바람에 15살짜리 딸은 추석 하루 전에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 주변의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문제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는 본인만 자살했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자녀들까지 그냥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극단적인 선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거 동반 자살 문제점 지적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자녀 살해다,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다. 맞죠? 맞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죽는 사람이 자기 혼자 죽기 싫어서, 부모가 자기 혼자 죽기 싫어서 그러면 그 애를 말이죠, 뭐 순장하는 쪽으로 데려가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만큼이나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 참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부모가 자식 데리고 죽었어요. 동반 자살했어요. 그 죽은 부모한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올바른 문제에 대한 잘못된 대답은 규칙을 통해서 고쳐질 수가 있다. 그러나 잘못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고치기가 힘들다. 문제 자체를 진단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저출산 문제가 저는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원인, 문제를 잘못 보면 그 잘못 본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정답을 내놔도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 그러면 답은 틀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정확했기 때문에 틀린 답을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제 자체를 잘못 보지 않았나. 바로 지금 여기서 보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무책임한 어떤 부모의 문제라든지 이 생명 경시의 품주라든지 이런 걸로 돌려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만약에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어렵지만 남겨진 애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왕따 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충분히 자기 몫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인다면 그래도 데려갈까요? 그래도 그 아까운 목숨을 뺏을까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거는 자기가 현재 처한 절망만큼이나 자기 자녀도 그 평생을 살면서 그런 절망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캄캄함, 자신의 암울함을 자녀와 또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데려가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결혼 회피한다. 그 자녀 회피한다. 이게 인간의 이기적 본성, 세대 문화의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젊은 세대들의 문제? 이기적인 것 때문에 불편을 못 찾는 이기심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불안을 못 이긴 어떤 불안인가요? 그거는 자기 자녀에 대한 불안인 거죠. 자기 자녀의 미래에 대한. 자기 자녀도 결국은 이 삶의 큰 짐에서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 짓눌려서 그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반 자살하는 가족은 당장 죽는 것이고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 집단적으로 이 공동체가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결혼 회피, 자녀 회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은 불편을 못 참는 이기심의 결과, 이건 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쏟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쏟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만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죠.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누구에 대한 불안입니까? 저는 자기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준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준다. 먹고 사는 것은 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캄캄한 현재와 자식의 미래가 동일시되는 절망. 근데 이런 절망은 살아있는 사람, 그 신문 뉴스를 보는 사람, 언론 그 기사를 보는 사람, 이건 남의 일 같지가 남의 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두텁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결코 그렇게 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서가 바닥에 있는 그런 사회에서 멀쩡하게 키우다가도, 낳고 키우다가 그 사랑으로 키우다가도 어제까지 웃음소리가 들리던 그런 가정에서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게 이웃집이고 그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TV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사회에서 자녀를 낳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유 출산율이 정상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사회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하면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본질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에 대한 불안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옛날 겁니다. 그 2011년 논문이라고 그랬죠. 2011년인데 지금 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국갤럽이 월 수입 200만 원 이하의 19살에서 65세 소득층 631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6.1%가 자신을 중하류층으로, 35.5%는 하류층, 18.4%가 최하류층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중요성이 없어요. 물론 그 피해의식도 있겠지만 또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심리가 바로 이런 거랍니다. 10년 후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년 후에 현재 자신이 속한 계층보다 위로 올라갈 전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3명 중 2명꼴로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그냥 본전만 해도 다행인데 본전할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의 78.4%가 저축은 못한다. 그리고 23.1%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67.2%. 근데 이게 월 수입 200만 원 이하 계층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이게 2011년도 통계인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일부러 굳이 말씀드리면서 2023년 현재 통계를 찾아놨습니다. 그건 뭐 지금 바로 인터넷 들어가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200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명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기준으로 여자 자살률 1등, 남자는 헝가리에 이어서 2등, 출산율은 2009년 기준으로 1.15명, 지금 2023년 현재로 보면 1.15명도 감지덕지죠. 지금 0.8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050년에는 인구 순위가 4,410만 명으로 줄어든다. 저는 이런 수치보다도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 멀쩡하게 살다가도 죽는 그 확률이 그렇게 높은데 그러면 이런 사회에 이런 자살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자살이 좋다는 게 절대 아니겠죠. 이러한 문화가 있으면 이게 바로 저출산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왜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이게 이런 높은 자살률, 이런 것, 행복지수, 낮은 행복지수, 사회의 높은 갈등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삶의 활력, 바이탈리티보다는 오히려 이게 과연 사회가 살아남을까? 생존 능력.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쓴 게 벌써 2011년, 지금부터 12년 전의 얘기입니다. 12년 전.
나아진 게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을, 문제 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 피터 드러크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잘못 보고 그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정답 내놓지 말고, 그러면 뭐 어느 세월에 그건 뭐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문제 원인부터 제대로 보자는 거죠. 제 책에 이제 정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다시 이 문제가 뭔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계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 공동체를 구성할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건 하나의 상상적인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정치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하나의 그 가정으로 상상으로 한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인류 사회를 어떻게 설명하는데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처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데 한번 써먹자 이거죠. 그래서 사회계약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자.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계약에 들어오는 각 구성원들, 특히 이제 태어나는 그 신생아들에게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그 순간에 뭔가를 주자는 거죠. 뭐가 생에 기반되는 종잣돈. 적어도 그가 태어난 이상 이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자기 삶을 전망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제도적으로 한번 보장해주는 그걸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런 사회 속에서 결혼하는 남녀들은 당연히 내 자식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출산에 큰 부담을 안 느낄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내 자식이 어떤 사회적 유동성이 없는 사회,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는 사회, 올라갈 기대 가능성이 없는 사회. 또 성취가, 나는 비록 성취 못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누군가는 노력하고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나는 못 올라갔지만 옆에 사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그 사회 괜찮은 사회다. 성취가 보인다. 나는 비록 성취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아니고 공정하게 누군가는 성취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사회. 그런 안 보이는 사회에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아가 평가받고 인정받고 자아가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자녀 낳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활력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이동성, 사회적 기대 가능성, 사회적 성취 이 세 가지가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사회적 이동성이나 기대 가능성, 사회적 성취가 점점 더 막히고 잘 안 보이고 좁아드는 것 같죠.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 활력이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도 급급하거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증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빈곤의 대물림. 이걸 누구는 사회적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이 되면 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낮죠. 자기 책임하에서 여길 탈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없을수록 빈곤은 대물림이 되는 거죠. 빈곤의 대물림은 사회적 질병으로 얘기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어떤 병이 있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거의 100% 유전이 된대. 그럼 자식 낳겠습니까? 자, 빈곤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사회적 질병이 우리한테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더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이생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 세상에서 망했다. 이생망. 이런 이생망, 이런 사회적 질병이 있다 그러면 마치 육신의 어떤 육체의 고질적인 질병,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그 유전이 100%라 그러면 자식 낳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자식을 안 낳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치병을 고칠 필요가 있다. 무슨 불치병? 빈곤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사회가 끊어준다라고 하는, 적어도 끊어주는 노력을 하고 그런 끊어주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사회적 상속은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저절로 그냥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상속받기 싫어서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거나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 관계에 있으면 또 부부 관계에 있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적 상속은 어떻게 되냐? 실권 조건 내가 이 땅에서 응해하고 태어나면 사회적 상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거나 그래서 빚이 많으면 나는 상속 아예 포기해. 뭐 빚과 재산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뭐 빚이 많으면 나 포기하고 안 받고 조금 남는 거 있으면 그거 받겠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건데 나 한정 승인 하겠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상속은 그것도 안 돼요. 태어나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사회적 상속이 되는 겁니다. 세대간 회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대간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로부터 받는 것, 국가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내야 될 세금 이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게 세대간 회계예요. 이미 세대간 회계를 해보면 태어나는 아이들은 빚더미입니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애를 낳는데 그 애는 평생 채무자로 살아간다. 아까 질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를 놓으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간다. 그 일상이 눈이 빤히 보이면 애를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겠죠. 야, 우리 애 낳아봤자 이거 나중에 응? 고령화된 사회, 고령화 사회, 늙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우리 애들 일하고 세금 내고 그 뼈 빠지게 일한다. 놓고 싶겠습니까? 적어도 젊은 세대는 그런 계산은 빠르죠. 그리고 그런 계산을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 빚쟁이로 태어난다, 안 놓고 싶겠죠. 또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그 애착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첨부 물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라고 하는 것, 소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그 토대가 되는 거죠. 물질이 없는 물질적인 기반이 없이는 사실은 사회적 존립이 어렵죠.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것. 시민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 그 독립체를 얘기한 거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자율적인 존재를 우리가 시민이라고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자기 것 없이 없는 사람이 공동체의 애착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산에서 유리가 돼버리면 정치적으로도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자기 자식이 이방인 왕따로 살 것 같은데 자녀를 낳고 싶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생애 기반 자산,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최소한의 것을 주자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최소한의 것을 줘서 적어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 내 자녀는 저걸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부모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진정한 문제는 뭐냐라. 진정한 문제는, 자, 애 놓으면 직장에서 잘리고 경력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놓기 싫어한다. 직장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생활하기 위한 것이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거 아닌가요? 경제적 그걸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건 아닌가요? 경제적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 그러면 경력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출산이 우선일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인 것이죠.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 이동성이 체감이 되고 공정한 성취가 느껴지는 사회적 환경,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빈곤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사회적 질병이 이건 유전 아니다. 끊어줄 수 있다. 국가가 끊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대 간 해결을 해보니까 사회적 상속을 통해서 빚만 아닌 혜택도 받게 된다. 이런 제도적 보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내 자녀가 자산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돼서 한 푼도 없는, 비빌 언덕도 없는, 그게 아니라 최소한 비빌 언덕을 갖고 태어난, 그래서 주변인이 아니라 가치 중심부에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떳떳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성년으로 자라기까지 들어가는 수고, 이런 것들은 부모라고 하는 자연이 모든 생물에게 준 모성과 부성에 따라서 저는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육아비 몇 푼 더 주고 출산휴가 몇 푼 더 주고 기저귀값 몇 푼 더 준다고 그래서 애를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의 아이는 이런 사회에서 자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생애 기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06년도에 칼럼을 썼다 그러지만 해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아래 새 것은 없는 거죠. 이미 생애 기반 자산은 다른 여러 형태로도 들어와 있고 논의가 됐었고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링컨 대통령이 시행했던 공공토지공여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2년도에 공공토지공여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최초 식민지 13개 주 외의 지역 토지를 개인별로 160에이커씩 이렇게 할당을 해줬죠. 그래서 토지를 개간해가지고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자영농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862년부터 1934년 사이에 160만 명의 사람들이 한 2억 7천만 에이커의 연방 토지를 공유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알래스카를 빼놓고 1976년까지 토지를 개간하면 땅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자산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사회복지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공토지공여법은 지금의 어떤 사회적 입법보다도 더 급진적이며 복지지향적이었다. 이게 바로 복지라는 거죠. 자산을 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자산을 준다. 이 토지 같은 건 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뭐 화폐경제, 금융경제 시대니까 토지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자산, 화폐나 주식,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나눠준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공유하는, 이렇게 토지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도 손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컨대 출생한 경우에 연방 정부에서 첨부를 이제 개인 은퇴 구조로 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매년 5살 때까지 500불씩, 그러니까 뭐 2,500불, 그 토탈리 뭐 전부 한 3,500불 정도가 이제 개인 고유 이제 통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의 급여의 2%를 또 적립할 수 있도록 해서, 언제까지? 이건 이제 노후를 목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후에 이 자금을 이제 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년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노년은 만약에 그 전에 이 돈을 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줬던 돈, 뭐 3,500불 이런 것들은 다시 회수하는 그런 거죠. 또 하나, 그 뉴햄프셔 주의 그 주드 그렉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냈던 그 법안인데, 여기는 연방 정부에서 아동 출생 시부터 5년간, 아까처럼 5년간 3,500불을 적립해주고, 또 급여 소득세의 2%, 이것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적립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서 나중에 그 사회생활을 하고 은퇴했을 때는 안락하게, 적어도 그 노년을 그래 걱정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이거 취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든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돈을 쓸 수 있는 걸 좀 앞당겼어요. 그래서 유아 채권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서
모든 출생아들에게 500불씩을 이제 그 넣어둔 저축 계좌를 이제 하나씩 주는 거죠. 그리고 어, 18살 때까지는 여기 세금의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뺏을 수도 없고 계속 18살 때까지 500불을 넣어둔 여기에 이제 이 통장에 그 돈이 계속 있다가 18살이 되면 그 이후에는 뭐 교육비용 뭐 내가 좋은 좀 사립 학교 갔는데 뭐 보태겠다라든지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역시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그걸 인출한다 그러면 그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런 돈들은 아동 개인의 돈이지 부모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보면 아동 저축 계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출생아들한테 일정 금액 그걸 이제 지급하고 이걸 특정 금액 주로 이제 용도는 그 교육 비용이라든지 자기 사업 비용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건전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어떤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드머니로 이제 쓰도록 한 이제 그런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모든 출생아들한테 이런 걸 줌으로 해서 기성세대가 이미 낳은 세대가 다음 낳을 세대, 다음 올 세대에 어떤 자산을 마련해 준다. 세대 간 이제 통합 또 계층 간의 통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결국 세금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많이 기여하는 셈이 되니까 이것은 계층 간 통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추후에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어린이한테는 출생했을 때 250파운드를 이제 주죠. 그 계좌로 주는데 저소득층한테는 나중에 250파운드를 추가해서 차등 지급이 되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 형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파운드가 누구한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 큰 돈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한테는 250파운드를 이제 더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매칭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돈은 결코 부모가 관리하도록 부모에게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아동 신탁 펀드에서 신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돈이 용도는 특정하게 교육이라든지 뭐 이럴 때 정해놓은 거기에 따라서 그때 거기에 맞게끔 인출돼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블레어 정부에서 했던 걸 보면 부모들 입장에서 한 250 내지 500파운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액수를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뭐 너무 무제한적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제 그 뭐 탈세 문제가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과세로 운영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어도 정부에서 낸 금액에 뭐 그의 배수라든지 뭐 2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계좌를 만들면 부모가 뭐 1,000만 원에 2,000만 원까지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애들이 성년일 때까지 계속 이 돈을 이제 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채권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교육 어떤 그 형평,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별히 그 계좌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당연히 용도도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그 펀드를 쓴 데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2001년도에 그 신생아 보너스 계획이라고 하면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첫째하고 둘째 애들한테는 미화 한 2,000달러, 그 다음에 셋째하고 넷째를 놓으면 한 4,000달러, 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 차등 지급하는 것은 둘만 넣는 게 아니라 셋째, 넷째까지 놀아들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직접적으로 목적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바로 부모한테 당연히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도 이제 그
부모들이 매칭해서 더 이제 추가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나는 뭐 이 돈 필요 없다. 나는 그 가정이 넉넉해서 나는 이 교육을 이 돈을 특히 뭐 교육비로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금액은 나중에 노후 은퇴 자금으로 국가가 장기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비용으로 쓰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 이런 것들은 60세까지 굴리는 거죠, 국가가. 그럼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아까 봤던 뭐 2,000불, 첫째, 둘째는 2,000불, 셋째, 넷째는 뭐 4,000불. 근데 안 쓰고 그걸 60세까지 국가에서 굴렸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노후가 안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야, 거기는 먹고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구나. 밥그릇은 지가 갖고 태어난구나. 적어도 노년의 빈곤이라고 하는 건 없겠구나. 뭐 이런 불안을 해소해 주는 거죠. 자, 싱가포르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차등화해서 이렇게 이제 목돈을 이제 주는 그런 정책을 취했었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생애 종잣돈, 제가 뭐 생애 기반 자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잣돈이죠, 시드머니죠. 공통점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방식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기본소득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과 지금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시책하는 뭐 각종 뭐 유아지원책 뭐 그 유아지원금 뭐 50만 원 30만 원 주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생하면 뭐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속된 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다. 생색은 안 나고 효과도 없고 그걸 보면서 누가 우리 애 낳아야지 이런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애가 자랐을 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적어도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가죽 신발을 못 신어서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회는 돼 있구나. 우리 애가 적어도 가죽 신발을 못 신어서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부모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목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돈은 처음에 매칭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이나 저 밑에 그 아주 최하 소득층의 자녀나 똑같이 금액은 똑같다. 다만 차등해서 나중에 그 똑같은 금액 일정 금액은 다 같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차등 지급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는 것이고 수익자는 가동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 역시 공적 주체가 지원되는 거죠. 부모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이거 자기 돈으로 자기가 빼서 쓰는 것 아니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한테 상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매칭해서 낸 돈은 나중에 원금 찾아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일신 전속적이고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자녀가 잘못되어도 부모에게 절대 상속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도 가능하면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을 어긴다든지 그 기한에 전에 뭐 인출한다 그러면 공적으로 지원됐던 금액들은 다 이제 뭐 이자 포함해서 환수하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미인출됐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싱가포르 예처럼 이것은 은퇴자금 노후연금으로 이제 이월해주는 이런 식의 것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생애 기반 자산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거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고 대안 중에 하나고 아이디어 중에 하나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 정의의 명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아이들은 세대 간 회계를 통하면 천부적 채무를 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신생아 몫으로 목돈을 고유하게 적립해 줘야 된다. 이것은 복지 정책적 수단을 넘어서 이건 공동체가 이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인 거죠. 이걸 안 한다? 그럼 사실 기성세대가 도둑놈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빚을 안고 태어나는 사회적 채무를 안겨주면서 많이 나라. 이건 정말 도둑놈 심보인 거죠.
이 기성세대가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여유가 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 예산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저출산 대책이라고 돈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것들 좀 모아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또 이런 얘기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뭐 미국의 공공토지공여법 뭐 이런 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페인,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그 카먼센스, 상식이라고 하는 팜플렛 가지고 독립전쟁의 여러 가지 정당성 이런 것들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영국 사람. 토마스 페인이 그래 나옵니다. 토마스 페인도 야, 성인 남자들한테 좀 일정한 금액을 좀 국가 펀드로 좀 주자. 그렇게 하면 남녀가 예컨대 15파운드씩 받아가지고 결혼하면 30파운드 아닙니까? 30파운드면 그 당시 충분한 자양분이 되니까 시민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주체, 경제적 자유가 있는 것이 이게 뭐 시민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 자율성이 있는 구성원들 구성된 국가야말로 자유로운 국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자산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독립적인 자산을 만들어준다는 게 이게 바로 건전한 민주정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고 우리한테 와 있는데 기왕 와 있는 사회적 상속을 정말 적의적인 측면에서 원상회복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산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주고 그래서 건전한 민주주의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공동체가 어떤 건전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냥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냥 생존의 문제이기도. 이걸 못하면 제가 볼 땐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는 뭘 해줘야 되냐? 저는 국가는 비빌 언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소도 비빌 언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 있죠. 비빌 언덕이라고 하면 소가 뭐 그런 많이 비벼서 일어나지 않고 소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일어날 때 보면 살짝만 잡아줘도 일어나죠. 우리가 땅바닥에 철퍼덕 앉아 있다가 누구한테 일으켜 달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나를 일으켜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약간 중심을 잡을 정도로만 그 사람이 힘을 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전부 책임질 필요도 없고 전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국가는 약간의 비빌런더 조금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균형만 잡아주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고 일어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좀 봅니다. 결혼하고 싶어하고 자식 낳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거꾸로 막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제거해 주자라는 거죠. 그걸 제거해 주는데 저는 많은 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많은 돈들 이런 것들만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 제가 이 논문을 썼을 때 그때만 해도 40만 명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20만 명, 23만 명, 20만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으로 줄어들죠. 12년 전에 그 얘기입니다. 20만 명한테 1억씩만 줘도 20조면 됩니다. 그때는 40만 명이었으니까 40조였는데 1억씩 안 줘도 되죠. 5천만 원씩 주면 10조죠. 우리 예산 중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5천만 원 줘가지고 성년 될 때까지 그것을 굴리고 남녀가 만난다, 결혼할 수 있고 그걸로 충분히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정의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 생애 기반 자산은 사실은 정의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지만 자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이 돈이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점에서 수급자 개인하고 공동체 간에 유대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계층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또 싱가포르처럼 나중에 은퇴자금으로 이혼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공적연금 고갈 문제 이런 문제도 이걸 통해 상당한 부분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적정한가?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개인에게 분급해야 될 자산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6,000불씩 주자. 이걸 세계 종잣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6,000불씩 해가지고 연 7% 이렇게 계속해야 하면 18살 때 되면 한 2만 불가량이 된다는 거죠. 그중에 이걸 가지고 절반은 은퇴 후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이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10,000파운드 정도? 예.
£10,000 하자. 그 브루스 에커만 같은 사람은 한 8만 불 좀 많죠? 8만 불. 근데 이것도 일찍 한다 그러면 8만 불만 낸 것도 어렵지가 않겠죠. 자,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씩 준다 그러면 지금 한 25만 명, 지금 25만 명 아니죠. 23만 명, 20만 명 태어난다 그러면 20조고요. 제가 볼 때 한 1억씩 준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장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당장 그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죠. 국가가 당연히 펀드로서 국가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 소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어서 국가 재정 운영에서도 당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 이 저출산 대책 재원 제가 볼 때는 이 논문 제가 쓸 때 그때도 이미 한 명당 연간 1,300만 원 쓴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1,0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20만 명 태어나면 2조입니다. 30만 명 태어나면 3조고 1,000만 원씩 가지고 한번 20세까지 굴려보는 것이죠. 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산이 있어야 된다. 항상 먹고 사는 자기 자산이죠. 옛날에 뭐 그 땅덩이가 없으면 이리저리 유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땅덩이를 줘야 거기에 애착을 갖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자식 낳고 그 땅을 짓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항산을 줘야 된다. 자, 항산이 없으면 제가 볼 때 무항산은 무출산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을 예컨대 1,000만 원으로 제가 전에 이제 논문 쓸 때 계산을 해봤는데요. 1,000만 원을 줬을 때 연 6% 복리 운영 시에 24살이 되면 한 4천만 원, 36세가 되면 8천만 원, 싱가포르처럼 은퇴까지 가면 한 3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1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 단순 계산을 하면 1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1억을 신생아에게 그 배당을 해준다, 적립을 해준다 그러면 24살 되면 4억, 36살 되면 8억, 은퇴할 때는 한 60억 정도 되겠네요. 60살 때 한 30억, 32억 정도 되겠네요. 이런 계산 나옵니다. 어쨌든 국가는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무항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항산을 갖도록. 이게 바로 생애 기반 자산 종잣돈의 문제죠. 또 하나 국가는 이거 해줘야 됩니다. 결혼식 비용 부담 줄여야 됩니다. 이건 전 사회적 부조라고 봅니다. 민간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은 혼인하고 싶어도 뭐 혼인에 들어가는 과다한 여러 가지 허례허식,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사실은 제가 결혼할 때 저는 5만 원짜리 그 웨딩 드레스를 집사람한테 입혔습니다. 그때 한창 그 과다 혼수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한번 그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검소한 결혼식 그런 이제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자신이 돈도 없었지만 저도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어떤 대학의 디자인과 다니는 여학생이 저한테 5만 원을 줬더니 남대문 가서 천을 끊어와 가지고 발목까지 오는 그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총 200만 원 들여가지고 1991년에 결혼식을 했는데요. 이게 결혼식 비용이 줄어들면 사실은 혼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혼인율도 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혼인율이 높아지면 자연히 출산율도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 돈을 만지는 기관에서는 저는 목돈 만들어주는 이건 항산을 만들어주는 생애 기반 자산 종잣돈을 만들어주고 사회는 뭘 해줘야 되냐 결혼식을 쉽게 해주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좀 과다 혼수 좀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좀 배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부모들 보면 뭐 예식장 어떤 예식장 뭐 혼수 이런 걸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런 것부터 어떻게 보면 좀 정화해 나간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저출산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사회 분위기부터 좀 잡아가야 된다.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서 좋은 사례를 갖고 와서 제가 짧게 그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우리가 그 3년 묵은 쑥이라고 하는 게 약에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3년 묵은 쑥이 그 약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쑥을 배다가 묵혀놔야죠. 그래야 3년 후에 쑥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7년 묵은 오랜 병에 3년 묵은 쑥이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놔야지. 지금 해놔서 3년 후에 언제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다 보면 3년 묵은 쑥은 영원히 못 구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대로 보고 지금이라도 3년 묵은 쑥을 하려 그러면 지금부터 20년을 내다보고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라도 1억 원 몰라도 1천만 원씩이라도 생애 기반 자산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고 싶고 자녀 낳는 것에 더 가깝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결혼이 피해야 될 대상이고 자녀 낳는 것 피한 대상이 아니고 원래 자연스러운 본성은 더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본성을 억제하는 것은 불편함, 아이 키우는 데 따른 자기 희생, 이거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의 삶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 앞이 캄캄할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안 낳고, 낳은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 가끔가다 그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결론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면 국가는 항산을 통해서 누구든지 제 먹을 것은 제가 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은 출산 유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의 엄숙한 명령이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항산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민간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는 뭐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또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검소한 결혼식이 대세가 될 수 있도록, 그 결혼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는 이걸 또 사회적 부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적 상속이라는 얘기를 했죠. 사회적 부조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재원은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상속세가 일종의 이런데 조금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재벌집 아들이나 가장 그 최하소득층 집의 자녀나 똑같이 주는 금액은 이것 일반 세금에서 나가지만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차등 지급을 해서 나가는 돈, 이건 상속세를 목적세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정말 사회통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해서 우리 보육원에서 자라는 학생들,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보육원에서 18살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나가서 아무 대책 없이 나가는 아이들한테 바로 상속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면 상속세를 내는 쪽에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게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그 갈등 이런 것도 완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애 종잣돈, 이거는 결코 부모의 돈이 아닙니다. 일신전속적입니다. 아이의 고유돈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이것은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의 제도를 좀 운영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늦었지만 3년 묵은 쑥을 지금으로부터라도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